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도 모르는 채 별똥별 떨어지는 것처럼 집으로 뛰어든 것은 12시 무렵이었을 것이다. 아주 희미하게 켜놓은 등불을 한 손에 들고 안쪽에서 뛰어나온 할멈이 새된 목소리로 "날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고 물었다. 할멈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할멈,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나도 큰 소리로 물었다. 할멈도 나한테서 무슨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웠고 나도 할멈한테서 무슨 말이든 듣는 것이 무서워서 서로 무슨 일이냐고 묻기만 하고 대답은 양쪽 다 해주지 않은 채 한동안 서로 노려보고만 있었다. 물이 떨어져요." 할멈이 주위를 돌렸다. 그러고 보니 빗물을 흠뻑 빨아들인 외투 자락과 중절모층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끝도 없이 다담이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모자 위쪽을 잡아서 내팽개쳤더니 할멈 무릎 근처까지 안감을 위로 내보이며 굴러갔다. 회색 외투도 벗어서 한바탕 털고 나서 던졌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옷을 갈아입고서 한 차례 몸을 떤 다음 간신히 제정신이 돌아올 즈음에 할멈이 다시 "무슨 일 있었나요?" 하고 물었다. 이번에는 할멈도 조금 진정이 된 상태였다.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비를 맞아서 흠뻑 젖었을 뿐이지."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아닙니다. 아까 그 안색은 보통 때하고 달랐어요. 댄지인의 땡중한테 심취해 있는 사람답게 관상까지 보는 모양이었다." 할멈이야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아까 보니까 덜덜 떨고 있는 것 같던데. "나리가 무슨 말로 놀리시건 저야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리, 이건 농담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어? 나도 모르게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왜 그래?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요스야에서 무슨 기별이라도 온 거야?" "그것 보세요. 그렇게 아가씨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기별이 왔는데? 편지가 온 거야? 아니면 누가 찾아온 거야?" "편지도 안 왔고 찾아온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전보가 왔나?" "전보 같은 건 오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뭔데? 빨리 말해보라고." "오늘 밤은 짖는 소리가 달랐어요." "뭐가? 뭐가라뇨? 제가 초저녁부터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말이야? 빨리 얘기해보라니까. 답답해 미치겠네." "일전부터 몇 번씩 말씀드렸던 개 말입니다." "개?" "예, 그 개 짖는 소리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련만 나리께서 마냥 할망구 헛소리라고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고 아직 아무 일도 없었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리도 집으로 돌아오시는 도중에 아가씨의 병세를 걱정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할멈이 전곡을 찔렀다. 서늘한 칼날이 어둠 속에서 섬광을 보이며 가슴팍을 확 내리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야 걱정하면서 온 건 사실이지만 그거 보십시오. 역시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직감이라는 건 말인데 진짜로 맞기는 하는 거야? 할머니 직접 경험한 적은 있어?" "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예로부터 까마귀가 울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야 까마귀 우는 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하지만 개 짖는 소리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할멈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지요." 할멈은 아주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투로 내 의심을 부인했다. "똑같은 현상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건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싶으면 영락없지요." "그래? 늙은이가 하는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야 물론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지.
어른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한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할멈 말을 의심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 개 짖는 소리는 정말 잘 맞나? 아직도 이 할멈이 하는 말을 의심하고 계시는군요. 아무렇든 상관없으니 내일 아침 요스야로 가보세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을 테니까 이 할멈이 장담합니다.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으면 곤란한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제가 진작부터 이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나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니까 앞으로는 고집 안 부릴게. 아무튼 내일 아침 일찍 요스야에 가보기로 하지. 아니, 아니 당장 오늘 밤에 가볼까? 오늘 밤 저 혼자서는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야 불안하고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하겠으니까 그렇지요. 할멈은 요스야에 있는 사람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해야 되지만 저도 무섭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는 참에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와 어우러져서 어디에서인지 무언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 바로 저 소리예요. 할멈이 가만히 한 곳을 바라보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음산한 소리였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평소처럼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는데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신경 쓰여서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다. 일반적으로는 개 짖는 소리는 앞뒤를 도끼로 자른 나무 토막을 이어 놓은 것처럼 직선적인 소리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았다. 소리의 폭에 끊임없이 변화가 있고 비틀림이 있으며 둥근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촛불처럼 가늘게 시작해서 점점 옆으로 퍼지며 커졌다가 다시 기름이 다 다른 등불의 심지처럼 점차적으로 사라져간다. 어디에서 짖고 있는지도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천리나 되는 먼 곳에서 바람을 타고 여기까지 들려오나 할 정도로 희미한가 싶다가도 가깝게 들릴 때는 처마 끝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틀어막은 내 귀 바로 옆에서 짖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우우 하고 으르렁대는 소리가 둥그런 단락을 몇 겹으로 이어서 집 주위를 두세 번 돌더니 어느새 그 소리가 와와와로 변했는가 하면 세차게 불어치는 바람에 밀려 머나먼 곳에서 응응응 하는 메아리로 바뀌어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 밝은 소리를 억지로 내리 눌러서 음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소리였다. 미친 듯이 들뜬 소리를 힘으로 막고 침통하게 바꿔놓은 것이 이 소리였다. 자유롭지가 못했다. 압제를 받아 하는 수 없이 내는 소리이기에 일반적인 음울함, 자연스러운 침통함보다 한층 더 듣기 싫었다. 나는 귀를 이불 속으로 파묻었다. 이불 속에서도 들렸다. 귀를 내놓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듣기 싫었다.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한참 지나자 짖는 소리가 뚝 끊겼다. 이 한밤중에 개 짖는 소리가 사라지자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우리 집이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나 싶을 정도로 고요해졌다. 고요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뿐이었다. 내 마음만큼은 이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잠시 얼굴을 내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맹렬하게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나올까, 지금 나올까 그 생각만 하게 되었다. 머리카락 속으로 5손가락을 찔러 넣어 있는 대로 벅벅 긁어보았다. 일주일 정도 머리를 감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 사이가 기름으로 끈적거렸다. 이 고요한 세계가 변해버린다면 아무래도 변할 것 같다. 오늘 밤 사이에 내일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무슨 일인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1초를 기다리며 보냈다. 다시 또 1초를 기다리며 보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곤란하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다.
머리에서 뽑은 손을 얼굴 앞에 들이대고 무의미하게 쳐다보았다. 손톱 밑에 때가 껴서 거뭇거뭇한 초승달 모양으로 보였다. 동시에 위가 운동을 정지하더니 비 맞은 사슴가죽을 햇볕에 말려 굳힌 것처럼 뱃속이 뻣뻣해졌다. 개가 짖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짖고 있는 동안은 듣기 싫었지만 그래도 안 좋은 정도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고요해지면 어떤 안 좋은 일이 등 뒤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어 나오려 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개 짖는 소리라면 참을 수 있다. 제발 짖어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며 몸을 돌려 천장을 향해 누웠다. 천장에 둥그런 등불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다. 가만히 보았더니 그 둥근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불 속에서 등뼈가 휘청하니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저 눈만 크게 뜨고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지 움직이지 않는지를 확인했다. 틀림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평소에도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오늘까지 지내온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밤만 움직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오늘 밤만 움직이는 것이라면 예산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내 뱃속이 편치 못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 퇴근하는 길에 이케노하타에 있는 서양 요리집에서 새우 후라이를 먹었는데 어쩌면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지. 내 돈 주고 좋지도 않은 걸 먹었다니 아주 바보가 따로 없군. 먹지 말 걸 그랬다. 아무튼 이럴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자는 게 최고다 싶어서 눈을 꼭 감아보았다. 그러자 무지개를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놓은 것처럼 눈앞에 오색 반점이 왔다 갔다 돌아다녔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뜨자 다시 등불 그림자가 신경 쓰였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옆으로 누워서 큰 병을 앓는 사람처럼 가만히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옆으로 돌아 눕자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은 미다짐은 그늘에 할멈이 찬찬히 접어서 놓아둔 평상복이었다. 얼마 전에 요스야에 갔을 때 누워있는 스유코의 머리맡에서 평소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다. 그때 소매 끝이 터진 사이로 솜이 미어나오려 하는 것을 본 스유코가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굳이 일어나 앉아서 기워주었던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때는 안색만 약간 창백했을 뿐이지 웃음소리까지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는데 본인도 이제는 한결 좋아졌으니까 내일쯤에는 자리를 걷고 일어나야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 눈앞에 스유코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머리에 얼음주머니를 얹어 긴 머리가 반쯤 젖어있고 끙끙 신음소리를 내면서 베개에 자꾸 머리를 비비는 모습이 떠올랐다. 정말로 폐렴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말 폐렴에 걸렸다면 무슨 기별이라도 왔어야 할 거 아닌가. 누가 기별하러 온 것도 아니고 편지가 온 것도 아닌 것을 보면 역시 지금쯤 병이 완쾌한 것이며 틀림없다. 괜찮다고 단정을 짓고는 잠을 자려고 했다. 그렇게 눈을 감았더니 눈앞에 스유코의 창백하니 살이 없어진 볼과 쑥 들어가서 유리구슬처럼 생기를 잃은 눈이 생생하게 비쳤다. 아무래도 병이 낫지 않은 모양이었다. 소식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지 않았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당장 올지도 모른다. 이왕에 올 거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안 오나 하고 생각하며 몸을 뒤척였다. 춥다고는 하지만 벌써 4월에 접어든지라 두꺼운 이불을 2개나 겹쳐서 덮고 있으면 답답하고 더운 것이 당연한데도 손발과 가슴속은 전혀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무겁고 찼다. 손으로 몸속을 더듬어 보았더니 기름기와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다. 피부 위로 차가운 손가락에 닿는 것이 구렁이라도 기어가는 것처럼 끔찍하게 느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밤 안에라도 누가 기별하러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바깥 덧문을 부서져라 두드렸다. 드디어 올 게 왔군 하는 마음에 심장이 벌떡 뛰어오르더니 4번째 갈비뼈를 걷어찼다.
뭔가 외치고 있는 듯했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들리는 바람에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할멈, 누가 왔어? 라고 말했더니 할멈도 날이 누가 왔네요 하고 대꾸했다. 나랑 할멈은 동시에 바깥으로 나가 덧문을 열었다. 순사가 빨간 불을 들고 서 있었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순사는 수상해하는 표정으로 인사도 하기 전에 불쑥 물었다. 나랑 할멈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실은 지금 이 근처를 순찰하고 있는데 뭔가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이댁 문에서 나오기에 할멈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숨이 가빠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사는 내 쪽을 보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화석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 참 한밤중에 실례가 많습니다. 실은 요즘 들어 이 근방에 불상사가 많아서 경찰에서 엄중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터라 마침 이댁 문이 열려 있었고 뭔가 나가는 것 같은 기척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 문을 두드린 겁니다. 나는 그때서야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목구멍 안쪽을 콱 막고 있던 돌덩어리가 쑥 내려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 이거 참 친절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도난당한 것이 없는 듯하네요.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매일 밤 개가 짖어서 시끄러우시겠어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도둑놈들이 이 근방만 돌아다니는 바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 기운차게 대답한 이유는 개 짖는 소리가 도둑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순사가 돌아갔다. 나는 날이 밝는 대로 유스야로 갈 심산으로 6시 종이 울릴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밤을 새며 기다렸다. 비는 겨우 그쳤지만 길은 아주 나빴다. 배달을 신고 가려고 했더니 굽을 고치려 수성가게에 맡겨놓고는 찾아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다. 구두는 어젯밤 빗길을 걸었던 탓에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상태였다. 상관없겠지 싶어 낮은 삼나무 남학신을 신고 전성역으로 유스야까지 달려갔다. 대문은 열려 있었지만 현관문은 아직 잠겨 있었다. 집사는 아직 안 일어났나 하면서 뒷문으로 돌아갔다. 세이라고 불리는 심어우사 출신의 보리빨간 하녀가 된장에 절여두었던 물을 도마에 올려놓고 썰고 있었다. 잘 잤나? 별일 없고? 하면서 물었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소매를 묶었던 끈을 반쯤 풀면서 네 하고 대답했다. 네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그냥 위로 올라가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장모님이 방금 일어난 얼굴로 느티나무로 된 긴 화로를 말끔하게 닦고 있었다. 아니, 야스오 씨. 장모님이 걸레를 든 채로 오한이 벙벙해진 표정을 지었다. 아니, 야스오 씨만 가지고도 알 수가 없다. 어떻습니까? 영 안 좋은가요? 하고 빠른 말로 물었다. 개가 짖은 이유가 도둑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어쩌면 병이 다 나았을지도 모른다. 다 나은 거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면서 숨도 쉬지 않고 장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야 영 안 좋을 걸세. 어제는 워낙 비가 많이 왔으니까 오는데 힘들었지. 아무래도 잘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하는 것 같았다. 장모님의 분위기를 살펴보았더니 좀 놀라기는 한 모양이지만 특별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나도 조금 침착해졌다. 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손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았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되어서 저 혹시 쓰유권은 하고 물어보았다. 세수하고 있을 걸세. 어젯밤 중앙회당에서 열린 자선음악회인지에 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늦잠을 잔 모양이더군. 독감은요? 아, 걱정해줘서 고맙네.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 다 나은 겁니까? 그럼 감기는 한참 전에 다 떨어졌지. 쌀쌀하지 않은 봄바람에 안개처럼 뿌리던 가랑비가 다 걷히면서 푸른 하늘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일본에서 제일 가는 기분이 오라는 문구가 어딘가에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었다. 어젯밤 그렇게도 겁을 내었기에 지금 마음속이 한층 더 환하게 밝아진 것 같았다. 어째서 그런 걱정을 했을까? 아무리 봐도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가 참 바보같이 느껴졌다.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는 하나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식전부터 남의 집에 뛰어들어온 것이 영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째서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무슨 볼 일이라도 생겼나? 장모님이 진지하게 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다.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갑자기 그럴듯한 거짓말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네 라고 대답했다. 네 하고 대답한 다음에 그러지 말걸.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금세 후회가 되었지만 네라고 이미 대답한 다음이니 하는 수 없었다. 네라는 말을 도로 삼켜버리지 않을 거면 네라는 대답을 잘 살려서 말해야 한다. 네라는 것은 달랑 한 글자로 된 말이지만 좀처럼 쓰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살리려면 어지간히 힘이 든다. 무슨 급한 볼일이었나 보지? 장모님이 캐물었다. 달리 좋은 생각도 나지 않고 해서 다시 네 라고만 대답한 다음 쓰유고 쓰유고 하고 화장실을 향해 큰 소리로 불러보았다. 어머 누구신가 했더니 일찍 오셨네요. 어쩐 일이세요?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요? 쓰유고는 남의 속도 모르고 똑같은 질문으로 나를 괴롭혔다. 갑자기 무슨 급한 볼 일이 생겨서 왔다는구나. 장모님은 쓰유고에게 나를 대신해서 대답해 주었다. 그래요? 무슨 볼 일인데요? 쓰유고가 순진하게 물었다. 아, 그게 좀 볼 일이 있어서 그쪽까지 온 김에 간신히 한쪽으로 활로를 뚫었다. 참 힘들게 활로를 열었다고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나한테 볼 일이 있었던 게 아닌 겐가? 장모님이 약간 이상해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벌써 볼 일을 다 보고 온 거예요? 일찍부터 서둘렀네요. 스유코가 감탄하며 말했다. 아니, 지금부터 가는 길이요. 스유코가 너무 감탄을 해도 곤란하니까 약간 겸손해지려고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내가 하는 말들이 내 귀에도 너무 바보같이 들렸다. 이럴 때는 그저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다.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실수만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니까 아니 여보게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닌가? 하고 장모님이 역공을 해왔다. 이발을 하면 좋을 텐데 너무 길고 수염까지 나 있어서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머 머리카락에 흙탕물이 튀었네? 얼마나 정신없이 걸어오셨으면. 다행히 스유코가 대신 대답을 해주었다. 낮은 남학신을 신고 왔으니까 많이 튀었을 거요. 난 뒤돌아서 등을 내보였다. 그러자 장모님과 스유코는 동시에 어머 어머 하고 한 소리로 놀랐다. 웃옷을 햇빛에 말려달라며 맡겨두고 계단을 빌리고는 안쪽에서 주무시고 있는 장인어른한테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문을 나섰다. 푸근한 날씨였고 게다가 일요일이었다. 약간 어색하기는 했지만 어젯밤에 죽도록 한 걱정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내 앞길에는 버드나무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만 있는 것처럼 기뻤다. 가구라작가까지 와서 이발소에 들어갔다. 미래의 마누라 환심을 사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놀림을 받아도 상관없다. 실제로 나는 무슨 일을 하건 쓰였고의 마음에 들고 싶으니까. 손님, 수염은 남겨드릴까요? 흰옷을 입은 이발사가 물었다. 수염을 깎았으면 좋겠다고 쓰였고가 말했는데 수염 전체를 다 깎으라는 말인지 턱수염만 깎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콧수염만 남겨둬야겠다고 혼자 결정했다. 이발사가 남기겠냐고 물어볼 정도면 남겨둔다 해도 크게 눈에 거슬리지는 않을 테니까. 겐씨, 세상에는 참 바보 같은 놈도 다 있지? 이발사는 내 턱을 잡고 면도날을 거꾸로 잡으면서 살짝 화로 쪽에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겐씨는 화로 곁에 자리 잡고 앉아 장기판 위에서 말 두 개를 가지고 자꾸만 딱딱거리고 있었다. 누가 아니래. 귀신이니 유령이니 하는 것도 다 옛날 말이지. 전기불이 들어오는 요즘 시대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있을 턱이 없는데 말이야. 왕이 어깨에 차를 얹으며 그가 말했다. 이봐, 요시.
이렇게 장기말을 10개 쌓을 수 있어? 다 쌓을 수 있으면 내가 초밥을 10전어치 사주지. 굽이 하나만 달린 높은 계단을 치는 보조 이발사가 초밥은 싫어요. 귀신을 보여준다면 쌓아볼게요. 하고 갓 세탁한 타월을 개면서 웃었다. 요시한테까지 업신여김을 당할 정도니 귀신도 못해 먹을 노릇이겠군. 하며 이발사는 내 귀밑 머리털을 관자놀이 부분부터 싹 깎아버렸다.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요즘에는 다들 이 정도로 합니다. 귀밑 머리털이 너무 길면 사람이 느끼해 보여서 이상하지요. 그리고는 이발사는 다시 결국 다 신경 쓰기 나름이야. 보는 사람이 먼저 무섭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귀신도 잘난 척하면 나오고 싶어 하지. 하고 면도날에 붙은 털을 엄지와 검지로 닦아내면서 겐 씨에게 말을 걸었다. 신경 쓰는 게 문제지. 하고 겐 씨가 담배 연기를 입으로 내뿜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신경이라면 그 신경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고 유 씨가 등불에 그을림을 닦아내면서 진지하게 질문했다. 신경? 그야 여기저기에 다 있지. 하는 겐 씨의 대답은 약간 막연했다. 흰색 칸막이 천이 걸린 방 입구에 걸터앉아 아까부터 손때 묻은 얄팍한 책을 보고 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그참 재미있는 게 나와 있네. 이거 참 우스워서 하면서 혼자 웃기 시작했다. 마스 씨, 그게 뭐야? 식도락 아닌가? 하며 겐 씨가 묻자 마스 씨는 나도 그런 줄 알았지 하면서 겉표지를 보았다. 책 겉표지에 세상심리 강의록 유야 무야 도인저라고 쓰여 있었다.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아무튼 음식에 대한 책은 아니네. 강화 씨, 이건 도대체 무슨 책이야? 하고 겐 씨는 내 귀에 면도날을 넣고 빙빙 돌리고 있는 이발사에게 물었다. 뭐랄까, 무슨 소리인지 당초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얘기만 쓰여 있는 책이던데? 혼자서만 웃지 말고 좀 읽어보지 그래. 하고 겐 씨가 마스 씨한테 요구했다. 마스 씨는 큰 목소리로 한 부분을 읽어주었다. 너구리가 사람을 홀린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너구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모두 최면술이지요. 듣고 보니 이상한 책 맞건. 겐 씨는 아리송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한 번은 제가 낡은 팽이나무로 변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겐베이의 마을의 사쿠조라는 젊은 남자가 목을 매러 왔습니다. 뭐야 그건? 너구리가 하는 말인가? 아무래도 그런 모양인데 그럼 너구리가 만든 책이라는 거잖아. 이거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발을 쭉 뻗고 있었더니 거기에 낡은 훈도씨를 걸더군요. 꽤나 냄새가 고약했지요. 너구리 주제에 깔끔한 척하기는. 똥통을 디딤대로 해서 목을 매달려는 순간 제가 일부러 팔을 쓱 내려버렸더니 사쿠조는 목을 제대로 매달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하는 생각에 갑자기 팽이나무였던 모습을 감추고는 하고 겐베의 마을 전체가 다 울릴 정도로 커다란 목소리로 웃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쿠조는 얼마나 놀랐는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훈도씨는 그대로 둔 채 정신없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거 참 재미있군. 그런데 너구리가 사쿠조의 훈도씨를 도대체 뭐 했었을까? 아마 그걸로 자기 불알이라도 가리고 다녔겠지. 하고 다들 한꺼번에 웃었다. 나도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바람에 이발사가 잠깐 면도날을 얼굴에서 뗐다. 재밌네. 계속 읽어봐. 겐 씨가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 속세 사람들은 제가 사쿠조를 홀렸다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말이지요. 사쿠조는 홀리고 싶어서 안달을 하면서 겐베의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홀리고 싶어하는 사쿠조의 주문에 따라서 제가 살짝 홀려주었을 뿐이지요. 저희 너구리 일파가 쓰는 방법은 오늘날 일반 의사들이 쓰는 최면술과 같은데 옛날부터 이 수법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서양 너구리한테 배워온 술법을 인간들은 최면법이니 뭐니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응용하는 인간들을 선생님이라고 떠받드는 것은 인간들이 그저 서양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 풍조에 대해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아니, 일본 고유의 굉장한 술법도 지금껏 잘 전해져 왔는데 굳이 서양 것만 찾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일본인들은 너구리를 너무 업신여기는 것 같아 이참에 전국에 있는 너구리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참, 어지간히 꼬장꼬장 따지는 너구리세 하고 겐씨가 말하자 마스 씨는 책을 덮으면서 너구리가 하는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말이구먼. 예나 지금이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홀릴 일은 없으지 말이야. 하고 너구리의 주장을 변호했다. 그럼 나도 어젯밤에는 너구리한테 홀린 셈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정남이가 떨어질 것 같은 심정으로 이발소를 나왔다. 우리 집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 무렵이었을 것이다. 문 앞에 검은 자가용이 대기하고 있었고 좁은 격자문 틈새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초인종을 누른 다음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분명 그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하는 소리가 들리며 미닫이 문이 쓱 열리더니 쓰읒고가 따뜻한 봄과도 같은 얼굴로 나를 맞아들였다. 아니, 언제 와 있었어? 근데 아까 저희 집에서 나가신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곧바로 와보았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할멈한테서 빠짐없이 다 들었답니다. 하고 할멈을 돌아보며 깔깔 웃었다. 할멈도 기쁜 표정으로 웃었다. 수육고의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웃음소리와 할멈의 노쇠 같은 웃음소리와 나의 구리 같은 웃음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세상의 봄을 7엔 50전짜리 월세집에 온통 모아놓은 것처럼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아무리 겜베의 마을의 너구리라 해도 이 정도로 큰 소리는 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내 착각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후로 쓰읒고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쓰다군을 만났을 때 그날 밤의 일들과 분위기를 빠짐없이 이야기했더니 그거 참 좋은 에피소드일세. 내가 쓰는 책에 넣게 허락해주게 라고 했다. 문학사 쓰다 막가타에 져서 유령론 72페이지에 K군의 사례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내 이야기다.